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 12월 20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네. 등장할 때 이 하이파이브 말고 닭싸움하면 안 되냐 이런 의견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한판 할까요? 제가 네. 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 어제 인증샷 당첨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사진 띄워주세요. 네, KS012님, 또 참S12님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아이디 끝에 12가 들어가네요. 그러게요. 두 분께 영화 관람권 2장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방송 후에 두 분 뽑습니다. 생방송 보시면서 손가락 V, 하트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있게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꼭 달아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머니 클래스에서는요,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내년 주식시장 희망은 있나 이야기 들어보고요. 상클 라이프 시간엔 과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포경수술 또 남성 요실금 등 궁금증에 답변해 드립니다.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 JTBC 뉴스 계정으로도 지금 이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상클해주세요. 자, 그럼 날씨부터 빨리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계속해서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 추위가 풀릴까요? 네, 오늘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등 한낮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오르겠지만 그래도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지만 여전히 춥고요. 내일은 눈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 평창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춥고요. 충청과 경북 일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한파경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파특보로 공기도 차가운 가운데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전 영하 9도, 대구 영하 7도, 부산도 영하 1도까지 떨어졌고요. 낮 기온 서울 1도, 전주, 대구, 창원 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까지 이어지는 매서운 추위에 많은 눈이 쌓인 서해안에 따라서는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출근하실 때 도로 결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파 속에 전국 곳곳이 건조해서요. 화재 소식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에 경북 경산의 한 공장에서 건물 8개 동이 불에 탔고요. 또 강원도 강릉에서는요. 폐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조심 꼭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아침 출근길은 너무 추워서 이불 밖이 위험하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이 시각 서울시 주요 도로 출근길은 어디가 꽁꽁 얼어붙어 있을지 볼까요? 오늘은 주로 경기 서부 지역에서 도심 진입하기가 어려운데요. 강변북로 타고 구리 방향으로 가신다면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타고 하남 쪽으로 가더라도 역시 행주대교 남단부터 반포대교 남단까지 가는 데만 1시간 9분 이상 예상됩니다. 이후로는 잠시 속도 회복했다가 보시는 이 고덕동 주변에서 차 간격 바짝 좁히고요. 김포 쪽으로는 이 구간보다는 성수대교부터 여기 한남대교 주변으로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늘 시구간 진입이 평소보다 어렵습니다. 사고 여파받기 때문인데 금토분기점에서 서초까지 꽉 막혀 있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으로 가신다면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성남 쪽으로도 힘겹습니다. 안전띠는 전좌석에서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평창의 한 스키장에서 운행 중이던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50여 명의 이용객들이 공중에서 3시간 넘게 고립됐는데요.
현장의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 강추위 속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이들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밧줄을 이용해 리프트 탑승객에게 다가갑니다. 고장으로 멈춘 리프트에 고립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뒤 안전조끼를 입은 승객들이 밧줄을 타고 하나둘씩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어제 오후 4시 12분쯤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스키장에서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키장 승객 54명이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고립됐습니다.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장비 24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했고 약 3시간 만에 승객 54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객 중 3명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리프트가 왜 멈췄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리프트 복구에 나선 알펜시아 리조트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사고 수습을 마친 뒤 고객들과 보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리조트 관계자를 상대로 리프트가 멈춘 이유와 결함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최강 한파. 요즘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걱정입니다. 중부 지역에선 저체온증 환자도 50명 가까이 나왔고 지난 며칠간 폭설까지 내린 호남 서해안 지역에선 창고와 축사가 무너지고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에 어제 전력 사용량은 역대 겨울 중에 가장 높았는데요. 오늘 낮부턴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내일 눈이나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오리 축사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창고 지붕은 아예 무너져 잔해만 나뒹굽니다. 우당탕탕한 소리가 나서 밖에 나와봤더니 이미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내 눈이 엄청 많이 온 것 같아요. 지난 사흘 동안 전북 군산 옥도면 말도에는 39.5cm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광주에도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기록됐습니다. 추위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교통은 마비됐습니다. 광주 전남 333개 학교는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기도 했습니다. 10시로 해서 담임 선생님이 9시 한 40분 전에 출발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농기계까지 동원됐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제설 작업을 해야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그러니까. 경기와 강원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이번 달만 저체온증 추정 사망자 4명을 포함해 4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파는 점차 누그러들겠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내년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사흘 후인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자가격리 해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확진 시 일주일 격리 의무와 관련한 질문에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이틀째 500명대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실내 마스크와 자가격리 해제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뒤늦게 찾아온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을 푼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 정부는 극소수의 사망자만 인정하고 있지만 직접 가본 화장장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한 화장장 입구입니다. 차량 행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유족들이 내려서 걸어갑니다. 지금 이곳 베이징 장례식장 주변에는 화장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베이징 주변 화장장은 12곳으로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역부족입니다.
每天就几百人呢。我们从12号开始在那。 화장하려는 유족이 급증한 건 지난 9일 코로나 방역이 해제되면서부터입니다. 단계별로 방역을 완화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제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고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发现就已经人不行了，也不知道他是因为新冠还是说心脏。反正我刚才问的那几个人都是新冠死的。 화장을 못하니 시신을 보관할 장소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관계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你偷拍了吧？ 홍콩대 연구진은 중국이 방역 해제 이후 최대 100만 명까지 사망할 수 있다고 예측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있단 이유로 행복했었던 우리들의 겨울날의 소중한 기억들. 겨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네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뉴스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유성희 기자. 네. 네, 그리고 당신이 잡는 사이에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메리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벌써요? 이번 주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벌써 며칠 남았는데. 네, 며칠 안 남았죠. 우리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락 열어볼까요? 무슨 얘기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하나, 둘, 셋. 빠밤. 네, 작작 좀 하시라. 이 말은 이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물이죠. 가수 추, 본명 김지우 씨가 한 말입니다. 어제 한 연예 매체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이번 앨범 빠지겠다. 또 답장 안 하냐, 할 줄 아는 게 거짓말밖에 없더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씨가 정산 문제를 두고 소속사랑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게 공개가 된 거네요. 네, 여러 연예인들이 소속사와 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 계속했는데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 비율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벌였고요. 김 씨 측은 일을 할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개인 명의의 법인을 차리고 그룹 활동과 개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갑질 논란이 나왔을 때 주변에서는 김 씨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주변에서 그런 증언 같은 것들이 쏟아졌죠. 이 갑질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요. 김 씨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김 씨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속사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평소의 언행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같은 그룹의 일부 멤버들도 간접적으로 김 씨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소속사 발표에 대해 김 씨는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을 일주일만 밀려도 엄청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근데 추 씨가 저렇게까지 당했는데 추 씨한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럼 추 씨가 저렇게 당하고 나서도 똑같이 평소 하던 것처럼 대헷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메시지에 대해서는 김 씨 측은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관계자는 소속사에서 유일하게 소통이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하소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또 소속사에서 어린애 취급을 하고 불신이 쌓인 상태에서 표현을 강하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소속사 임원이 초등학교 나왔냐 안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달의 소녀 정말 네. 좋아하는 그룹인데 아쉽고 안타까워요. 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PTT나 플립댓이나 다 좋아하는 노래들인데 일단 김 씨가 소속했던 그룹 이달의 소녀는 활동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추, 김 씨만 제외하고 11인조로 재편해서 다음 달 새 앨범이 낸다고 하는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그룹이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이게 계속 조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락 뭔가요? 두 번째 도시락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결국 법정 선다. 네. 네, 재판에 넘겨졌다는 얘기인데요. 배우 김세론 씨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었죠. 네, 맞습니다. 영상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다음에 이 사고를 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도주하려는
도주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이 여파로 당시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연이어 하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게 알려졌고요. 20대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 저분이 예전에 그 원빈 씨랑 같이 나왔던 아저씨에서 맞아요. 애기 역할이었는데 네. 저분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그동안 지켜봤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연기를 잘했고 개인적으로 낚시를 참 좋아해요. 저는. 맞아요. 근데 저 낚시꾼이기 때문에 더 큰 애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려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 낚시 예능에서도 나와서 이제 화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동정 여론이 좀 있는가 싶었는데 이 음주운전으로 자숙하는 도중에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알려져서 이 동정 여론이 쏙 들어갔습니다. 결국 소속사도 전속 계약을 마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 잘 자란 아역의 표본이었는데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이 장밋빛 미래를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가수 이루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소식 들어왔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전해진 내용인데요.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젯밤 11시 25분쯤 강변북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도됐다고 하는데요. 이루와 동승자인 남성이 다쳤고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음주 측정 이후 귀가 조처를 했고 향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연예계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조금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도시락 뭔가요? 네, 두 번째 도시락. 세 번째죠? 세 번째 것도 꺼내볼까요? 네. 이 도시락 참 제가 오늘 흥미롭게 봤던 주제인데요. 하나, 둘, 셋. 빠밤. 외모가 꼴찌. 제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넷 중에 왜 4등. 스스로. 그 얘기는 아니고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입니다. 네. 뭐 이가혁 앵커가 4등이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배우자 선택 기준을 묻는 항목에서 외모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좀 상식과 많이 다른데 외모가 1등도 아니고 꼴찌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도 조금 놀랐는데 그래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프를 네. 틀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인식과 가치관 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 배우자 선택 기준을 보면 1996년 조사부터 지금까지 외모가 가장 밑이에요. 가장 밑에 있죠.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순위 자체는 그대로 꼴찌입니다. 그런데 1위가 성격. 성격 60%가 넘죠. 그다음에 장래성과 경제력, 가정환경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계속 1위이긴 했군요. 네네. 네, 이 결과에 이도순 기자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하는데 결혼은 외모 보고 했습니다. 그랬구나. 보고 있지? 집안에 있는 분에게 잘해. 다른 분들은 우리 이용주 캐스터는 이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격 1위고 외모가 꼴찌다. 그 중간에 재산이 껴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런 시대 아니야. 요즘 무조건 재산이 1위죠. 그런 시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척박한데. 하긴 뭐 경제력이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고 아이도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외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성격이 1위인 거는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니까. 저 네 가지를 꼭 순위를 매겨야 돼. 그냥 모두 다 25%씩 고려했다라고 보면 안 되나? 말을 왜 다듬으시죠?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도선 이 기자. 조사가 이제 한국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조사라는 건데 1996년 시작해서 이번이 8차 조사였습니다. 네. 보통 3년 주기로 한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7월 13일부터 한 달여간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도 있었는데요.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17.6%로 첫 조사 당시 31.9%에 비해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꼭 할 필요 없다라는 것 같은데 가능한 한 하는 것이 좋다가 47.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가 35%였습니다. 지금 그래프 보면 96년도에 제일 높은 빨간색이 36.7%,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2022년 올해는 제일 꼴등으로 내려갔어요. 네. 계속 하라고.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늘 주변에 할까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나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키우기 어렵고 막 이런 척박한 아까 말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좀 미루는 그런 세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다운됐는데. 근데 다음, 제가 최근에 뭘 봤는데 50대, 60대 혼자 사는 남성분들의 이 고독사 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아이고. K뉴스에서 봤어요.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오히려 좀 요즘에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 기다려봐야겠네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사람 있어야지. 뭘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으로 해볼까요? 다음 도시락 바로 보여주시죠. 마지막 도시락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가업과 비트코인. 오. 네, 아버지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천여 원을 벌어들인 3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업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말하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매개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주범격인 아버지가 해외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되니까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비트코인으로 1,800개인데요. 이게 당시 시세 기준으로 1,430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1,430원 아니고 원? 맞습니다. 상당한 수치죠. 다른 혐의로 입건된 이제 언니 등과 함께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영어를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이 언어를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서 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난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고 사이트는 현재 대부분 폐쇄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 역시 구속됐으니까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입니다. 저 정도 능력이면 다른 좀 건전한 일을 했으면 더 잘 됐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월드 클래스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따라 발걸음이 좀 힘찬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죠. 굿모닝 대한민국. 오늘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린 이 독재자의 이 소변, 독재자의 오줌이 유튜브에서 조회수 지금 현재 170만 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와. 다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인데요. 이렇게 된 김에 한 번씩만 더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만 가야죠? 네. 자, 좋습니다. 가자, 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이 최근 개봉한 영화 아바타 2와 관련된 소식 들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개봉 첫 주 주말까지 268만여 명이 이 영화를 봤죠. 전 세계적으로 아바타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일까요? 중국에서는 황당한 손님 맞이를 했다고 해서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영화관이 코로나19 음성인 사람과 양성인 사람을 나누어서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 그래도 아까 중국에서 방역을 완화하자마자 코로나 사망자까지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양성인 사람을 영화관에서 따로 예약을 받는다고요? 네, 좀 황당하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캡처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기 현지 시간으로 15일 중국 광둥성의 한 영화관 인터넷 예매 화면인데요. 12시 25분 영화는 음성관, 13시 35분 영화는 양성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네. 16일 허베이성 청더시의 한 영화관에서도 같은 음양 선택지를 만들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영화관에서는 선택지를 10분 만에 바로 지웠습니다. 코로나19 양성관, 음성관 이렇게 나누는 건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 신박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인 분들을 모으는 것까지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양성은 왜 모으는 거야? 그러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 뭐 그들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무엇보다 감염 확산을 막아서 빨리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예, 이번엔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사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요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요거? 이게 큰 생강이 발견된 건가요? 이렇게 생긴 버섯? 버섯. 역시 또 럭셔리한 나와요. 버섯 맞습니다. 서양 송로로 알려진 트러플이라고 하는데, 네, 트러플. 유럽에서는 최고급 식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북서부의 화이트 트러플 같은 경우에는 블랙 트러플에 비해서 수확량이 적어서 희귀한 식재료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간 요리는 고급 식당에서 블랙 트러플이 들어간 요리보다 2배 이상 막 비싼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g에 $800. 100g에 104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저 분명히 트러플 먹어본 것 같은데 그럼 저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보통 이 파스타 같은데 이제 한두 장 정도 들어가고 얇게. 향이 느껴지잖아요. 그 버섯을 먹는다기보다 향으로 먹는 건데. 그래요? 전 처음 봤어요.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채취의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트러플 사냥꾼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채취에 동원된 사냥개를 독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러플 사냥꾼들은 숲속에 숨겨진 이 트러플을 보다 쉽게 찾기 위해서 사냥개를 동원하는데요. 이때 사냥꾼들이 경쟁자들의 이 사냥개를 독살하기 위해서 개 간식에 살충제들이 독극물을 타서 숲에 막 뿌리고 있다 그래요. 한 수의사는 1년에 사냥개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트러플 사냥에 나섰다가 독극물을 먹고 병원에 온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군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해서 올해 가을부터 경찰견을 데리고 독극물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아무리 돈이 좋다고 그렇죠. 사람 먹는 음식을 얻기 위해서 개까지 암살을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유 마음이 아픕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외에서 지금 마약으로 큰 난리가 났는데 일상 깊숙이 파고든 마약 범죄,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미국 플로리다주 경찰이 지금 마약 단속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한 남성, 한 차량을 잡아서 소지품을 이렇게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뭘 꺼냈어요? 지금 뭘 꺼내서 봤는데 이게 펜타닐이었나 봐요. 멀쩡히 일하던 경찰이 갑자기 이렇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니 밑에 쓰러져 있네요. 언제 공격이 당한 거예요? 네, 펜타닐이 화근이었던 거예요.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바람에 강하게 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펜타닐에 노출이 된 건데요. 경찰은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해서 동료 경찰들이 황급하게 이 마약 해독제를 투여했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몇 초 만에 살짝 노출이 된 건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나요? 네, 펜타닐은 이 아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모르핀의 약 200배,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량으로도 효과가 세고 호흡 곤란과 근육 마비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데요.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찰은 응급처치를 받고 현재 회복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이게 바디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찰 몸에 닿는 카메라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긴박했던 상황이 좀 드러났네요. 예, 이 바디캠은 원래 이 범인 검거를 좀 쉽게 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찰의 과잉 대응을 예방하려고 도입이 된 건데 당국은 펜타닐의 위협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번 바디캠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요 마약 같은 거에 마약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거 뭐 지폐나 뭐 쓰레기도 함부로 줍지 말라는 말들이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뭔가요?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축구가 아주 끝나서 아주 쉬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내 최고 인기 스포츠 미식 축구 현장입니다. 지금 뭐 저 검은색 옷 입은 선수 너무 빠르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얀 옷 입은 선수 지금 몇 명이 달려드는데도 안 쓰러져.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핫한 유망주 미국 텍사스주의 제레마이아 존슨 선수입니다. 근데 화제와 동시에 약간 좀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이에요? 바로 방금 저 사진이 공개된 이후에 소셜미디어에서 좀 난리가 났는데요. 청소년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MVP를 차지한 뒤에 트로피를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면은 올해 이 선수가 몇 살처럼 보이죠? 예? 근데 청소년이라면서요? 청소년. 사실 이 선수가 사실은 12살이라고 해요. 에? 12살이요? 12살. 그러니까 초등학생인 거예요. 근데 막 수염도 막 거뭇거뭇하고 키도 막 엄청 크고 그래서 절대 1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런 성숙한 외모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저도 근데 6학년 때 저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논란이라고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연륜이 느껴지긴 하네요. 그쵸. 수염 때문인가? 그래서 2010년생이에요, 저 친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키가 180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주목받는 이 선수 생활을 위해서 나이를 속인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선수의 부모님과 지도팀이 나서서 진짜 12살 맞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모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좀 상처받잖아요. 나이도 어린데. 그렇죠. 애기니까요. 더 우리가 소중히 잘 아껴줘야 되겠습니다. 출생 증명서를 뭐 붙이고 뛸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억울하겠지만 계속 열심히 기량을 키워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사람들의 이 관심을 자신의 실력으로 돌리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드클래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라박 이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보이 이용주 캐스터, 도시락보이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또 만나요.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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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다해 너를 불러. Hold me tight, baby, you're my everything.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네, 지금 시각 8시 29분입니다. 매일 시청자 2분을 뽑아서 영화 관람권을 드리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인증샷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해주세요. 해시태그 샵 JTBC, 샵 상암동 클래스 함께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2023 주식시장 희망은 있나? 인플레이션, 고금리, 킹달러, 올해 경제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셋의 조합으로 시장의 돈 흐름도 시원찮고 소비 심리도 위축됐는데요. 이런 상황, 주식시장에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연초 대비 마이너스 35%, 한국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5%로 급락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2023년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 고민, 오늘의 키워드 2023 주식시장 희망은 있나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신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우울한 아까 오프닝을 했는데 한파처럼 올 한 해는 주식 투자가들에게는 좀 안 좋았어요. 예. 내년 날씨를 전망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내년 날씨는 모르지만 예, 주식시장에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해 이렇게 힘들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수출 부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기업들 이익의 한 70%를 수출 기업들,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들이 차지를 하는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란 선이 수출 증가율이고요. 그리고 좀 약간 뭐 녹색 선이 코스피 상승률인데 똑같죠. 비슷하게 가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수출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상장 기업 이익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수출이 망가지는 순간 우리나라의 주가도 망가지는. 그러니까 결국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고점에서 1000포인트 넘게 지금 빠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이 15% 이상 급락하는 시장의 어떤 뭐랄까요 미래 전망이 어둡고 경제가 나빠지고 실적들이 악화된다고 생각되니까 외국인이 팔고 떠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 개미들이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지어서 비투를 하다가 떨어지는 주가를 견디지 못하고 손절 결국 이제 청산을 하면서 시장의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까요? 수출이 결국에는 관건인데. 네, 수출은 힘든데 너무 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나의 재산은 얼마가 되느냐를 보는 게 이 결국 기업의 어떤 실제 가치를 보는 가장 속 편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주식의 가치는 왔다 갔다 하죠. 자산의 가치는 그래도 1년을 보면 이렇게 꾸준하게 어떤 방향이 있다면 주가는 올랐을 때 뭐 2배가 오르고 빠질 때는 10분의 1 토막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제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움직이는 그 비율을 PB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의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12,000원이면 1.2. 반대로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8,000원이면 0.8.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가치 이제 100억이면 120억일 땐 1.2, 80억이면 0.8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어떤 평균적인 비율이 얼마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한 1.1 정도 나옵니다. 1.1인데 지금 얼마냐면 0.9.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주식의 내재 가치 또는 자산 가치가 10,000원일 때 역사적으로 평균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1 정도 11,000원에 거래됐었는데 IMF 외환위기 이때는 0.6 끔찍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0.7 갔었는데 이번에 0.8을 찍은 후에 다시 0.9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업을 지금 사업을 접고 바로 청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청산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그 돈의 가치가 10,000원이라고 친다면 지금 9,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더 주가가 낮다. 실제 가치보다.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기에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을 못 벌 거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전망을 좀 그렇게 한다는 예측을 성향을 시장의 참가자들이 이 가격에서도 한국 주식을 판다라는 건 내년 내후년 적자다. 이 회사 망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주가가
내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네. 없는데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역사적인 평균 레벨에 비해서 한 20% 세일 중이다. 네. 그래서 뭐 살만하다. 살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0.9 PBR이라는 거가 한 가지 이유고 또 다른 요인은 또 뭘로 보십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것 같다. 외국인. 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힘들은 일단 첫 번째가 수출. 아까 네. 이야기했고 그 수출에 의해서 미래 전망이 움직이는 건 내년에 별로 안 좋다 그랬죠. 근데 이제 다른 하나가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잖아. 예를 들어서 별로 이건 뭐 매력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부 몰려가서 아침에 런하기 시작하면 네. 가치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되파리 시장도 생기고 중고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잖아요. 리셀 시장이 커지죠. 예, 리셀 시장이 커지는 것처럼 시장에서 누군가가 강하게 사주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지금 그림에서 저 그림의 빨간 선이 뭐냐 하면 미국의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전 세계 7개 주요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인데 와 정말 엄청 올랐죠. 네.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저 파란 선이 빨간 선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파란 선이 내려가는데 저 파란 선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의 누적 합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주주는 외국인이거든요. 30%나 들고 있어요. 참고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게 7%가 안 되는데 단일 매매 주체로서 제일 크다는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한 거에 비해서 거의 한 4배, 5배를 들고 있는 게 외국인인데 지금 외국인이 달러가 강세, 빨간 선이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내다 팔거든요. 왜? 그 사람들 평가를 달러로 받으니까. 저기 펀드 매니저 성과를 오늘 보는데 성과가 되게 안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겠죠. 한국 주식에 투자했다가 환율에서 손실만 20%를 봐서 그렇지 저 운용 잘했습니다. 그러면 왜 투자했어요? 그렇겠죠. 평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에 그 투자를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어요? 환율이 그렇게 약해질 거라는 건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네. 반대로 미국의 달러가 저런 식으로 지금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셨는데 네. 지금 고점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우리도 올해 환율 한 100원 빠졌잖아요. 네. 빠지는 순간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게 스탑된 저 파란 선이 이제 드디어 돌아설 것 같은 돌아선다는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화의 가치가 충분히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주가가 역사상 최저 레벨까지 떨어져 있는 데다가 환율도 되게 많이 환율이 올랐다가 이제 떨어지는 중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저렇게 싼데 좀 한번 괜찮다. 괜찮다까지는 모르겠고요. 저게 혹시 반등하면 안 들고 있다가 내가 또 평가가 그러니까 혹시 들고 있는 경쟁자에게 내가 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게 오른다라는 예상이 아니고요. 남들이 저거 혹시 운 좋게 들고 있었다가 성과가 나면 내가 순위가 내려가잖아요. 나만 안 들어간 거 아닐까 이런 약간 그런. 이제 바로 그거가 네. 포인트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확확 가고 있는데 금리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에도 금리 인하 계획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년에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의 악재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악재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 예금 금리가 지금 4.5%니까 저도 사실 달러 예금 가입하고 싶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달러가 지금 4.5에 나와 있는데 강세로 가는 것은 맞는 일인데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님의 말씀이 지켜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왜 그러냐? 이분의 전략이 화려하시다. 작년 이맘때 열렸었던 잭슨홀 컨퍼런스라고요. 그 와이오밍주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휴양지가 있는데 네. 저도 거기 꼭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중앙은행장 및 투자은행가들의 클럽이에요. 거기 초청됐다는 건 이미 세계금융계의 거물입니다. 자, 거기서 지난해 파월 의장님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7.1%까지 올라오는 지난 한 30년간 최고의 인플레가 출현하면서 금리를 저렇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님이 거짓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작년 8월에 파월 의장은 전쟁이 날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전쟁이 날 줄 몰랐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이 선물이라는 걸 거래해요. 이게 뭐냐면 몇 달 뒤에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베팅하는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지만 이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몇 년 뒤에 가격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험을 좀 이렇게 피해 갈 수 있는 보험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정부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4.5인데 내년 이맘때에는 4.4까지니까 금리가 인상되었다가 인하된다라는 게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생각인 거죠. 결국 파월 의장님은 금리 인하 없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조금 상황이 시장의 달라질 수 있다. 참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면 어떤 주식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 짧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치주 이름이 그럴듯한데 이게 별거 아니고요. 네. 미래 전망은 되게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두 종목을 이야기해 주자면 꼭 담배 회사랑 라면 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배와 라면. 왜 담배 회사와 라면 회사의 미래 전망이 밝냐? 이렇게 물으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라면 옛날보다 소비가 좀 줄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왜 가치 주냐 하면 시장의 평균 가격보다 되게 값싸게 거래돼요. 그리고 과거에 벌어둔 돈이 되게 많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주들한테 배당도 잘 줄 수 있어요. 왜? 투자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저희들은 가치주라고 부르는데 금리가 상승하고 불황이 오더라도 불황이 오면 우리가 라면이랑 담배를 더 많이 소비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의 가치보다 싸게, 시장의 가격보다 싸게 거래되는 가치주들이 불황엔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담배와 라면 일종의 비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가치주에 집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꼭 초대되길 기원하면서 머니클래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클라이프 매주 화요일 아침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보는 남자들의 고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셨습니다. 이분 앞에만 가면 그동안 민망했는데 좀 숨겨놨던 그런 얘기들도 꼬치꼬치 꽈쭉꽈쭉 깨묻게 됩니다. 대한민국 꽈추 원탑 일명 꽈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티셔츠 안 입고 오셨나요? 깜빡했습니다. 제가. 저도 뵙자마자 네. 티셔츠가 없어서 너무 허전한 거예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티셔츠 더 큰 거 입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워낙 계속 바쁘시지만 네네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사실 네네. 비뇨의학과라는 그 문턱을 좀 낮춘 한 해가 아니었나. 그게 또 홍 원장님 덕분에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떻게 올 한 해를. 아니,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공격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부정하지는 않겠는데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도움을 준 것이지 제 절대적인 역할은 아닌 거고 특히나 또 요즘 여성분들이 그 배뇨장애 있을 때 산부인과를 안 가고 비뇨학과를 많이 간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많이 또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꽈추형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전에는 우리 홍 원장님의 가족분들도 비뇨의학과 의사라는 걸 숨겼다고요? 우리 모친이 이전에 그 주변 분들이 의사 또 아들이나 사위분들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아들 뭐 안과 의사야, 우리 아들 뭐 성형외과 의사야 막 쭉 얘기할 때 오 여사도 아들 의사라면서 하면 비까지 나와요. 비까지는. 더 이상 말을 못 하시네. 비슷한 과다 그냥 이렇게. 저는 비슷한 과가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그러다가 이제 모친께서 꽈추형이라고 하시겠네요. 지금은 이제 막 이런 방송도 주변 가서 가지고 8시 반 정도 넘어가면 꽈추형 나오는데 그 방송 안 보고 뭐 하고 있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신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꽈추형 어머니 보고 계시니까 인사 한번 드리고요. 네. 근데 의사의 가족도 숨길 정도로 민망하다는 편견을 가진 진료 과목인데 최근에는 이 환자 중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오는 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일단 그 기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오는 경우는 당연히 뭐 그냥 아들이 따로 온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그냥 하드웨어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우스갯소리로 어머니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끝까지 에이스를 책임져야 되겠다. 아니면 그 미래 그 며느리한테 미리 선물한다 생각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뭐 애인, 뭐 여자친구 등등 같이 많이 옵니다. 진짜. 진짜요? 진짜로 많이 오세요. 문턱이 내려갔네요. 네네네. 네, 오늘도 잘 몰라서 말하기 민망해서 그동안 소홀했던 얘기들 시원하게 풀어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남자의 의무 꼭 해야 할까? 이게 수술이나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이거 해야 될까? 하지 않아도 될까? 궁금해하는 것도 세 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이 화면 보면서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첫 번째 하나 뜯어 주시죠. 포경 수술 해야 할까? 이거 아들 있는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봐 달라고 질문이 새도했는데 이 포경 수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많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도 있고 한데 일단 답을 내려주시면 꼭 해야 됩니까? 근데 꼭이라고 들어가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거죠. 약간. 그래서
그 포경 수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물론 단점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포경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전에는 뭐 돈가스나 이런 거로 많이 꼬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안 되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의사를 들어보고 본인의 의사를 많이 존중하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아마 초등학생 학부모들 중에서는 좀 방학 기간이 길다 보니까 네네. 이때를 이용해서 포경수술을 한다면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해야 한다면 이 적절한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시기는 뭐 여름이나 겨울이나 크게 관계는 없는데 보통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술하면 샤워가 좀 이렇게 힘드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겨울에 많이 하시는 거고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 어릴 때 이미 안 했으면 태어날 때 그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라든가 중학교 갔을 때 충분히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너 할래? 장단점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아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판단해가지고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끌고 와서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무조건 안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요새 인터넷만 검색해도 사실 이런 경우에 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 바탕으로 좀 대화를 충분히 해야겠네요. 해야 되는 거죠. 의견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돈가스의 시대는 지났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뜯어주시죠. 혼전 검사. 요즘에는 근데 예비 신랑이 이런 비뇨의학과에서 결혼하기 전에 검사하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트렌드라고도 하는데 이건 어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검사라고 하니까 되게 복잡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보면 일단 뭐 기본적인 남성 호르몬 체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변 검사 같은 걸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전에 과거에 뭐 성병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니면 현재도 성병이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무증상 성병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와 가장 더 중요한 정액 검사. 제가 지금까지 뭐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잖아요. 혼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내 정자가 건강한지 활동성은 좋은지 숫자는 충분한지 그런 검사를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좀 실질적으로 여쭈면 하루에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하면 하루 만에 끝나는 아유, 검사들이에요? 한 시간이면 끝나는 거죠. 한 시간이면.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결과를 아니, 통보받는. 결과는 바로 볼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가요? 이게 그럼 만약에 주변에서 이거 꼭 필요해라고 하면 뭐라고 좀 조언해 주세요? 근데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검사도 아니고요. 요즘 네. 보면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산부인과에서 뭐 20살 넘어가면 매년 검진을 받으러 가잖아요. 예. 근데 비뇨학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뭐 매년 받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자기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그 아주 드물지만 그 결혼 전에 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미리 결혼하기 전에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왕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받는 거 받아서 나쁠 거 없다. 그렇죠. 한 시간 정도 투자라는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도 한번 뜯어볼까요? 호르몬 검사. 요즘 남성 갱년기에 대한 관심도 또 높아지면서 중년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혼전 검사에서 보통 그 20, 30대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통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놨으면 자기 베이스라인 수치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40대가 넘어갔는데 이전만치 약간 기력도 떨어지고 약간 성욕도 감퇴되고 짜증도 잘 나고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또 검사를 하면 이전에 검사했던 수치와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으면 또 운동이나 음식 같은 거 아니면 주사 같은 거 치료로 해가지고 또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40대 넘어가는 경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증상이 있다. 아니면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남성 갱년기 증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셔가지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그러면 병원 가셔가지고 그 돈 얼마나 안 하거든요, 진짜. 10,000원도 안 해요, 진짜. 검사해가지고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 체열을 하는 건가요? 피를 뽑는 거죠. 근데 검사를 했는데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근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조금 여성화처럼 진행이 돼가지고 약간 좀 눈물도 많아지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또 성기능에 또 이게 감퇴도 오고 성욕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되면 또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좋은 치료를 놔둬놓고 일부러 이렇게 모르게 꽁꽁 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아까 그 혼전 검사처럼 네네. 뭐 예약을 해서 가면 피를 뽑고 이건 며칠 뒤에 그냥 아니, 이건 20분 해드릴게요. 예. 다 그냥 원데이. 간단하네요. 네. 더 간단하네요. 그럼 며칠 뒤에 가는 거 아니 없나요? 보통 보면 피를 뽑아놓고 요즘 보통 보면 병원에 다 기계가 있거든요. 네. 검사 결과 돌리면 밖에서 이게 스마트폰 좀 보다가
상클 돌려보기 한번 하시면 아. 바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진짜 검사도 받고 상클도 돌려보고. 그렇죠. 아, 좋습니다. 딱 상클 돌려보는 시간에 검사 결과 나오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이렇게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좀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고민 키워드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밤이면 밤마다 4-5번씩 화장실. 그 화장실 가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막 숙면도 방해가 되고 이게 일상생활 불편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주 간다. 이게 좀 뭐 질병의 신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한 번 이상 깨면 밤에 자다가 화장실 때문에 깨게 되면 그 이렇게 야간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솔직하게 상당히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 낮에 일상생활 하는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게 불면증 같은 경우도 많이 유도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 그게 불편하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나이가 드니까 대부분 생기는 거겠지. 이게 정상이야. 옆집은 2번 일어나는데 난 1번이니까 양호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질병의 신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뭐 그 야간에 소변을 적게 만들려고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 호르몬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열심히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거고 야간에 방광 용적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네. 이전에 일이 컸었는데 줄어들면 얼마 안 차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네. 뭐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신경계 질환이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립선 같은 질병이 있을 때 뭐 과민성 방광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밤에 자다가 많이 깨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밤에 이렇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거면 괜찮은데 네. 일상 중에서도 왜 여성들 요실금처럼 알아채지 못하게 뭔가 이렇게 새는 실수를 하는 상황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남성들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은 우리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기침이나 재채기 여러 가지 이게 배에 힘이 들어간 상황에서 소변이 좀 새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남성 같은 경우는 물론 전립선암 같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런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생기는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이라서 절박성 뭐 들어보니까 절박하지 않습니까? 네. 소변이 네. 갑자기 마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이미 약간 실례를 해버리는 거예요. 에이, 설마 누가 그렇게 사지만 의외로 많아요 보면. 그럼 진짜 그래서 절박성이에요. 네, 절박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냥 가정에서 약간 좀 실수를 하는 거는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조금 이렇게 좀 혼자서 민망하면 되는데 이 방송하는 도중에 제가 절박성이에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실례를 해야 아이고, 되니까. 아이고.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겪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남성 요실금과 여성 요실금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여성 요실금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신체 구조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약물 치료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거고요. 남성의 이제 절박성 요실금이 주라고 보면 그런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이라든가 방광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이렇게 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나을 수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을 딱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뇨기과 전문이면 바로 딱 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뭐 전립선 쪽으로 검사도 하고 뭐 피 검사 같은 걸 해가지고 문진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질병이라고 딱 판단이 되면 약물로서 치료를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약값 비싸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약물로 치료를 다 보험도 하는군요. 되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약간 겁이 나서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약물로 대부분 네네네네. 치료가 된다. 꾸준히 그러니까 약국 먹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비뇨기과 자체에 가는 게 약간 좀 민망하다는 선입견도 좀 있고 네. 약을 먹으면 지금까지 먹는 약도 많은데 또 이 약까지 먹어야 돼 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난 방송 때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아들 가진 부모님에게 네네. 토마토 많이 먹여라.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서 자주 이렇게 운동해라라고 해서 뭐 그 전립선 건강까지 팁을 주셨는데 네. 오늘 이런 남성 요실금 예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좀 생활 태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남성 요실금 같은 경우는 소변을 이제 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 방광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아하. 근데 그건 쉽지는 않는 거고, 막 여성 요실금까지 통틀어서 본다고 하면 이제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은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소변을 끊듯이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풀었다 하는 네. 운동인데
이건 지금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저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200번 했어요, 지금. 지금 시청자분들 다 하시죠, 네. 이게 여성분들도 좋고 남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좋고 무조건 하세요. 지금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네.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오프닝 재면서. 클로징 때도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면 좋은 계속하면 거예요? 저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 거 자기가 힘주는 건데 누가 뭘 하지도 않잖아요. 운전할 때도 네, 하고. 지금도 하세요. 지금도 저 계속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케겔 운동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케겔 운동은 정말 좋아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좀 할까 말까 할 때는 그냥 해버려라. 네.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고민하지 말고 상의를 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케겔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추형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간 강력한 추위가 계속됐는데요. 오늘은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는 등 한낮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오르겠지만 그래도 아침까지는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 평창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21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춥고요. 또 충청과 경북 일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한파 경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파특보로 공기도 차가운 가운데 건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추위로 실내 전열기 사용 많은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대기 순환이 원활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네, 현재 서울 영하 9도, 대전, 청주 영하 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1도, 광주 7도, 부산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충청권은 금요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또다시 한파가 강해져 기온이 뚝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좀 누그러지나 했는데 주 후반에 또 추워진다니까요. 걱정입니다. 네. 올겨울 추워도 너무 추워요. 네, 그러니까요. 수도관 계량기, 동파 사고, 정전, 빈판기 사고 여러 피해까지 잇따르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대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기 또 저체온증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잘 네.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파를 잊게 만들어드릴 따끈한 소식들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잘 준비해서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상쾌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